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헌식의 옥탑방 이야기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문헌식의 행복명상을 비롯해서 제가 올리는 다양한 컨텐츠들에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8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헌식의 행복명상을 올리면서 광고를 일체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힘만으로는 또 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생겼습니다. 명상 같은 경우도 그것을 만들어서 또 편집하고 배경음악을 만들고 또 업로드하고 이런 일을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헌식의 행복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이 옥탑방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다 자막을 넣거나 편집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텝 2명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들에게 넉넉하게 보상을 해주진 못해도 그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는 또 그 친구들의 수고로움에 정말 조금이라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는 제 사비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사비로만 감당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함께하는 친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수고비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광고를 붙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의 열정이나 우리가 흔히 열정페이라는 말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수고로움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것은 그것은 인생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진 않지만 이것이 최소한의 제작비를 위한 그런 경비를 광고비에서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면 후원 계좌를 열어서 뜻있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냐. 지금도 후원 계좌를 알려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여러 분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리 후원 계좌를 연다 해도 돈이 오고 가는 것 속에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영리를 목적하는 그런 채널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명상하시고 또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옥탑방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일체 후원 계좌를 이렇게 공개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건 속에서 이제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고에 대해서 조금만 여유 있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제가 훨씬 고맙고 또 행복하게 다양한 컨텐츠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질문 가운데 함께 좀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하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배우지 못한 것이 한스럽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저는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나이가 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어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날 때쯤 저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이분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학력이 국졸이지 인생이 국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다 국민학교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는 생각을 누가 하냐는 거죠. 나만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 학력이 국졸이라고 해서 요즘 말로 바꾸면 내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초졸이라고 해서 인생이 초졸이나 국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학력이 짧다, 쉬운 말로 가방끈이 짧다는 것으로 오히려 내 인생을 그 국졸이라는, 초졸이라는 것에 스스로 가두고 산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선생님께, 선생님, 학력이 국졸이지 인생이 국졸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줄줄줄줄줄줄 흘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배웠다고 업신여기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겠지. 나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요런 일밖에는 못하겠지. 내가 뭘 하겠어. 내가 뭐 좋은 사람한테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 내가 뭐 일을 한들 늘 밑바닥에서 힘든 일만 하겠지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같은 생각을 7번 이상 하게 되면 뇌가 변합니다. 나는 국졸이라도 내 인생은 대학원 나온 사람 이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 열심히 배워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기술을 익힐 거고, 기술이 또 뭐 별거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마음이 넓은 거, 늘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또 지식으로 감당 안 되는 건 지혜로. 그렇게 나는 학력은 비록 국졸이지만 인생 자체는 정말 멋있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런 비슷한 생각을 7번 이상 하면 뇌가 그렇게 변해요. 그런 시스템으로 딱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이에서 나는 국졸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뭐 당연한 거지 뭐.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겠어. 국졸에 맞는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는 횟수가 7번 정도가 되면 내 삶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잘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겪어온 인생, 제가 부족한 거,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의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가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력이 국졸인 것이지 내 인생이 국졸은 아닙니다. 내 가방끈이 초등학교인 것이지 인생의 끈이 초등학교는 아니에요. 그렇게 넓게 보자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볼수록 가능성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 중에 독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동기동창인가 봐요. 아니면 한 동아리 멤버이든지. 그렇게 이제 술주정뱅인데, 그분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휴, 저런 아버지 밑에서 내가 뭐가 되겠어, 내가 뭐 저런 술만 먹고 저렇게 행패만 부리는 아버지 밑에서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 나도 뭐 저런 인생밖에 더 살겠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같이 저렇게 스스로 술을 끊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2 형제가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형제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 큰아들은 정말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 그런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 나는 가정 형편상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나를 중학교에 진학시키지 못했어. 나는 초등학교 졸업생이야. 근데 사실은 중학교까지 요새는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가정 형편 때문에 정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아픔을 정말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야, 내가 학력이 국졸이지 인생이 국졸은 아니야.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온 것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재밌고 잘 살 수 있어.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좀 삶을 넓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당당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에 그분도 충분히 이렇게 새로운 지혜의 눈을 얻으셔서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시다고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흐뭇하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국졸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도 그 국졸이시거든요. 그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국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온 대학은 국립대 해병대입니다. 이게 웬? 네. 우리 어머니 학력이 실질적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하셨어요. 이제 8남매가 있었는데요. 오빠 넷,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딸 넷의 막내.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흥선대원군의 무슨 뭐 환생이신지 여자들 가르쳐서 뭐 하냐. 그러니까 쇄국 정책을 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모들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대요. 근데 여자들 가르쳐봐야 소용없다. 저것들 뭐 시집 가면은 다 남이 되는데 저거 가르쳐봐야 쌀만 아깝다. 그때는 월사금을 쌀로 냈다고 그래요. 쌀만 아깝다. 그러니까 그냥 빗장을 걸어 잠그시고 쇄국 정책을 단단히 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들은 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희생양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는 그런 초등학교, 국민학교만 나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고의 국립대학 해병대를 나오셨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머니는요, 귀신하고 맞짱 떠도요, 정말 백전백승할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병대 조교 출신이라고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해병대를 나오신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 어머니의 정신력,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정말 포항제철에서 만드는 12센짜리 강철보다도 더 단단하고, 강철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게 우리 어머니의 정신세계였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는 해병대 조교 출신이야. 국립대학 해병대 나왔어. 지금도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러 이제 여러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니 30대 초반부터 그런 인생의 폭풍 후, 아버지는 사업에 망해, 또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다른 가정에 봉사하셔, 땡전 한 입도 집에다 갖다 주지는 않아. 그런데 자식은 셋이야. 줄줄이 설탕처럼 삐약삐약 거리는 병아리 새끼들처럼 그냥 엄마만 쫄쫄쫄쫄 쫓아다녀.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여인네가 감당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그게 삶의 무게였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이겨내고 자식 셋을 다 보란듯이 바르게 키워서 정말 인생의 영광을 지금은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철 여인, 다이아몬드 여인, 우리 마더, 우리 맘, 내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그런 강인함,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의 할아버지까지 잡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의 그런 강인한 힘, 그 핵심은 뭐냐? 그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우리 어머니의 책임감은 나라를 맡겨도 거뜬히 운영해낼 만한 그런 책임감이에요. 나라가 뭡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맡겨도 정말 잘 해낼 그 정도의 강철 책임감이거든요. 제가 한 번은 엄마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그렇게 아버지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땡전 한 입도 아버지가 안 갖고 와서 그렇게 고생하고 맨날 연탄불도 꺼트려갖고 몇십 원 하는 연탄이 살 수 없어갖고 연탄불도 꺼트리고 할 때 그냥 팔자를 고치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았냐, 이렇게 한번 넌지시 한번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라고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30대 중반의 여인네가 감당하기에 그 엄청난 어깨가 눌러앉을 정도의 엄청난 돌덩어리가 어깨 위에 있는 건데 그걸 감당해내기가 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팔자를 고치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품에 끼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늘 우리 삼남매를 이렇게 재워놓고 저녁에 이제 부업을 했어요.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이제 그 인형 만드는 또 이제 옷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은 이제 부업할 거리를 또 가지고 와요. 뭐 인형 목에 달 방울을 뭐 만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소품 같은 걸 또 만들어서 공장에 갖고 가면 콩나물 값이라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남매를 이렇게 쭉 코딱지만한 그때는 학고방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학고방만한 방에다 이렇게 삼남매를 쭉 재워놓고 밤새 또 인형 방울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형 방울을 만들다가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걸 보면은 마음이 짠하면서도 내가 저것들을 버리고 가면, 내가 저것들을 버리고 팔자를 고치면 저것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응? 학교는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도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그 배우지 못한 서름이 있는데 내가 이 방울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저것들을 고등학교까지는 가르쳐 놔야지. 내가 내 몸 하나 편하자고 팔자를 고친들 내가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며 그리고 저것들이 눈에 밟혀가지고 내가 편히 살겠나. 이런 생각을 밤새도록 하면서 바느질을 하고 바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죠.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리요. 이런 책임감이 우리 어머니의 삶을 버티게 한 겁니다.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 철없을 때 다 했던 짓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아, 엄마 그때 그냥 팔자 바꾸지. 팔자 좀 고치지. 그러면은 나도 새아버지 얻을 수 있잖아. 우리 아버지보다 낫겠지. 아우, 새아버지. 아우. 엄마도 신상 좋아하지. 물건도 새로운 상품 나오면 좋잖아. 나도 아버지 좀 새 걸로 바꿔보자. 내가 그렇게 엄마 왜 팔자 안 고쳤냐? 우리도 신상 아버지 좀 한번 겪어보자. 그랬더니 엄마가 막 이제 웃으시는 거죠. 거기다 대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한참 웃고 말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어머니의 삶을 지탱한 것은 내가 못 배운 서름이 있는데 나까지 이 녀석들을 버리고 팔자를 고치면 이 녀석들은 누가 책임지냐 하는 그 강렬한 태양보다 뜨겁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그 책임감이 우리 어머니 삶의 전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요, 이런 이제 책임감과 함께 우리 어머니 특유의,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늘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특유의 인성이 있어요. 정말 저는 그 우리 어머니의 이런 마음 씀씀이 이런 심성을 따라가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족탈불급이에요. 어머니한테 정말 제가 세 발의 피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어머니는요, 그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시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배추 같은 거를 이렇게 한 뭐 5,000원어치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줌마들 중에는 이런 아줌마들이 있어요. 이제 이 옥탑방의 이야기 들으시는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장사하는 거 이렇게 쭉 늘어놓은 상품 보고 흠부터 잡는 그런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배추 이렇게 막 손으로 쥐적거리면서 아유 배추가 왜 이래 이렇게 씨들 빼들 아이고 이거를 뭐에다 써 이렇게 옷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 옷은 색깔이 왜 이래 아유 유행이 다 지났네. 자기 얼굴 유행 지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타박을 하고 흠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흥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물건에 흠을 잡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게 습관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요.
배추 예를 들면 5,000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안 좋은 걸로 줘. 나 그냥 안 좋은 걸로 주고 안 좋은 것은 아무도 안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안 좋은 걸로 줘.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그래요. 안 좋은 걸 달라고 그래요. 참 세상에 이런 배기의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노벨 평화상감이죠. 뭐 과일을 사도 안 좋은 거 줘. 안 좋은 걸 달라고 그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만 달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뭐 딸기 10,000원어치, 사과 10,000원어치, 뭐 바나나 10,000원어치를 이렇게 산다고 하잖아요. 그럼 주면서 조금만 줘 그냥. 다 주고 뭐가 남어. 당신도 조금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조금만 줘. 식구가 적으니까 조금만 줘. 더는 필요 없어. 조금만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야, 이게 웬 백의의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님의 하강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좋은 걸로 줘. 조금만 줘. 그러면 더 주고 싶죠.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 고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이게 마케팅 기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안 좋은 것만 자기가 당신이 먼저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할머니들이 나무를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갖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필요 없는데 그걸 다 사요. 엄마는 그러면서 꼭 저더러 그걸 다듬으라고 그래요. 세상에. 콩나물이고 뭐 시금치고 무엇이고 하여간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나와서 파는 거 그냥 몽창 다 사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할머니 빨리 들어가시라고. 이거 나한테 덤핑으로 넘기고 빨리 들어가서 쉬시라고. 그러니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할머니들이 파는 나물 그 막 몇 가마니씩 뛰어오는 바람에 내가 손금이 다 달아 없어질 지경이다. 물론 아니죠. 그냥 엄살 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도 평생 고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암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다가 마음에 그게 한의 응어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고생이 자비와 사랑으로 승화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자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고생하는 것이 딱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조금이라도 그 수고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그 어머니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쫙 시장을 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일로 좀 와봐요 하면서 상인들이 다 퍼주는 거예요. 사지 않아도 그런 세월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서산 때 우리 어머니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내가 아줌마 주려고 이거 모아놨어요. 내가 서산댁 주려고 내가 이거 챙겨놨어요. 그러면서 이 시장을 한 바퀴 딱 순시를 하면 살림미천이 또 한가마 한 리아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환영을 받는 거죠. 그 심성, 우리 어머니의 그 강한 책임감, 그리고 그 비단결 같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더 배려하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의 그 따뜻한 심성, 이 두 가지가 저는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닮아가려고 해도 정말 세 발의 피예요. 한강에 돌 던지기예요. 이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저도 이것을 최근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장점, 정말 성자의 마음 씀씀이 같은 이 아름답고 강렬한 영혼의 힘을 얼마 전에 정말 온 몸으로 저의 온 삶으로 다시 이제 체험하고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정말 소중한 것은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있다. 이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보고 그리고 늘 가까이 하는 것은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의 참된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 큰 깨달음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는 늘 가까이 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그게 정말
위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운 것, 또 늘 함께 하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이게 만약 내 삶에 없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셨더라면, 그 30대 중반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 실패하고 바람피고 나가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개심을 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하늘에 계시가 내려가지고 우리를 버리고 팔자를 고치셨더라면, 또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정말 비단결 같은 마음을 갖고 살지 않고 아마 우리 어머니가 팥쥐 엄마 같았더라면, 그러면 내 삶은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팥쥐 엄마였다면 저는 또 어머니하고 또 환상의 콤비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팀워크가 좋아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말마다 엄마하고 빨래하면서 손맛을 알았던 그런 팀워크가 있다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러면 저는 또 팥쥐 엄마하고 또 환상의 콤비가 되어가지고 또 온갖 나쁜 짓,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없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인간만 없다면. 여러분, 이 인간 누군지 아시죠? 성은 이시요, 이름은 인간. 같이 하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거인. 아니면 성은 그시요, 이름은 인간. 그 인간만 없었더라면, 이 인간만 없었더라면 내 삶은 지금쯤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텐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 또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내가 발견하면 내 삶만, 내 인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면 내 삶이 정말 달라진다. 그리고 내 삶이 훨씬 더 소중해진다. 그리고 내 주변이 그런 소중한 에너지로 이렇게 가득 차면서 나도 변하고 상대도 변하면서 정말 더 행복한 인생의 꽃이 필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제 아버지 속에서 우리 어머니의 그런 강인한 책임감과 그런 아름다운 인성이 그래도 내 피 속에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정말 소중하고, 그런 어머니를 어머니로 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다행이고 이제 행복이죠. 이제 그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제가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되면 이제 중요한 게 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가서도 안 좋은 거 달라고 그러고 조금만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할머니들 나물은 그냥 다 사갖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면서 살아라. 좋은 것일수록 베풀고 나누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딱 생각하기에, 그래, 좋은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하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다 친구들한테 양보했어요.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은 다 친구들한테 베풀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거는 또 하나의 스토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까지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뭐 농담처럼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는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다 양보했어. 다 베풀었어. 그리고 나는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어.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어머니의 가르침을 손수 실천한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는요,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배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육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자기는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게 정말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서 부모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육군사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학교를 다녀야 될지. 그것은 부모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육군사관학교 정문까지는 부모님이 데려다 줄 수 있어. 그런데 그 교정으로 들어간 것은 결국 너의 선택이야. 네가 부모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 아무리 부모님께서 권하시고 아무리 부모님이 설득을 했어도 최후의 선택은 네가 한 거야. 네가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 너의 삶이 되는 거야. 그래야 네 길이 열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면 늘 어쩔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기꺼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지금쯤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기사 두면서 김기사 하면서 살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오랜 인생은 살지는 않았지만 쭉 살아보니까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그렇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찌질이를 피하면 또라이를 만나고 또라이를 피하면 사이코를 만나고 사이코를 피하면 망나니를 만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찌질이를 피하면, 찌질한 사람 있잖아요. 찌질이를 피하면 또라이를 만나고요. 또라이를 피하면 사이코를 만납니다. 사이코를 피해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사이코를 피하면 망나니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의 선택에 내가 기꺼이 책임지려고 할 때, 아, 이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그래, 내가 선택했어 라고 생각할 때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온다는 거죠. 지금을 후회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묘한 것이 우주는요, 자신을 선택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아, 이거 제가 한 말인데요, 굉장히 깊고 멋있는 말이네요.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주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사람을 책임져 줍니다. 소장님, 그거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차원이 다릅니다. 책임진다는 것은 이 우주가 내가 원하는 것을 결국 드러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품속에 끼고 우리가 자력을 얻어서 독립할 때까지 품속에 끼고 자신의 삶을 불태우고 헌신한 것처럼 우주가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단순히 돕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를 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드러날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실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날 때까지 우주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주가 어떤 사람을 책임져 주느냐?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할 때, 이것은 나의 선택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당당하게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우주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당신의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합니다.